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연립주택 2층. 새벽 5시 김종수는 잠에서 깨어났다. 77세의 그는 40년 넘게 같은 시간에 일어났다. 아들 민호를 위해서였다. 종수는 무릎을 짚고 일어섰다. 관절이 뻣뻣했지만 참을 만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익숙했다. 아들의 아침밥을 짓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다. 쌀을 씻으며 종수는 생각했다. 민호가 42살이 되었다는 것을, 아직도 결혼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것이 자신의 잘못인지도 모른다는 것을. 25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 민호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해였다. 종수는 재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오직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다. 밥이 끓는 동안 종수는 반찬을 꺼냈다. 김치, 계란말이, 멸치볶음. 40년째 변하지 않는 메뉴였다. 아들이 좋아하는 것들이었다. 민호는 7시에 일어났다.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는 그는 성실했다. 아버지를 닮아 말수가 적었다. 하지만 효심만큼은 깊었다. 아버지,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 먹고 가야지. 민호는 밥상 앞에 앉았다. 아버지는 아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지켜봤다. 42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 같았다. 결혼을 해야 할 나이인데. 종수의 마음은 무거웠다. 민호가 출근을 하고 나면 집은 조용해졌다. 종수는 홀로 남은 시간을 견뎌야 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을 읽었다. 가끔은 동네를 산책했다. 오후가 되면 아들 걱정이 시작됐다. 회사에서 힘든 일은 없을까? 언제쯤 좋은 사람을 만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종수에게는 숨겨둔 비밀이 있었다. 젊은 시절 사업을 했던 것이다. 실패했다고 아들에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재산을 모았다. 부동산과 주식, 예금 모두 합치면 20억이 넘었다. 하지만 종수는 이를 숨겼다. 아들이 자립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저녁이 되면 민호가 돌아왔다. 아버지는 늘 문 앞에서 기다렸다. 오늘 하루는 어땠니? 아들의 대답을 듣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 어느 날 저녁 민호가 말했다. 아버지, 소개받을 사람이 있어요. 종수의 가슴이 뛰었다. 드디어 아들에게 봄이 오는 것일까? 그 여자는 이름이 수진이래요. 재벌가 딸이라고 하던데. 종수는 놀랐다. 재벌가 딸이 우리 민호를? 민호는 회사 선배를 통해 소개받았다고 했다. 첫 만남에서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날 예정이라고. 종수는 기대와 걱정이 교차했다. 재벌가 딸이라니. 우리 같은 서민과는 격이 다를 텐데. 민호가 상처받지는 않을까? 종수의 마음은 복잡했다. 며칠 후 민호가 수진을 데려왔다. 30대 중반의 우아한 여성이었다. 명품 가방과 옷을 입고 있었다. 종수는 위축감을 느꼈다. 안녕하세요. 수진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느껴졌다. 종수는 괜한 기분일 거라고 생각했다. 수진은 집안을 둘러봤다. 오래된 가구들을 하나하나 살펴봤다. 그녀의 표정에서 실망이 스쳤다. 종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식사 자리에서 수진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예의는 지켰지만 거리감이 느껴졌다. 민호는 그녀를 위해 애썼다. 종수는 그런 아들이 안쓰러웠다. 수진이 돌아간 후 민호가 물었다. 아버지, 어떠세요? 종수는 고민했다. 솔직한 말을 해야 할까? 좋은 사람 같구나. 결국 종수는 거짓말을 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였다. 민호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날 밤 종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진의 차가운 시선이 떠올랐다. 그녀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것 같았다. 가난한 시아버지 정도로 여기는 듯했다.
하지만 아들이 좋아한다면 종수는 자신의 감정을 억눌렀다. 민호의 행복이 우선이었다. 자신의 자존심은 중요하지 않았다. 몇 달 후 민호와 수진이 결혼을 발표했다. 종수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수진의 집안은 정말 대단했다. 강남의 대형 건설회사를 운영했다. 결혼 준비 과정은 종수에게 시련이었다. 모든 것이 수진의 집안 주도로 진행됐다. 종수는 들러리 신세였다. 의견을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다. 결혼식장도 수진의 아버지가 정했다. 호텔에서 하는 대형 결혼식이었다. 종수는 그런 곳에 가본 적이 없었다. 어색하고 위축됐다. 수진의 아버지는 종수를 무시했다. 인사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 대화를 나누려 해도 시큰둥했다. 종수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결혼식 당일 종수는 낡은 정장을 입었다. 40년 전 아내 장례식 때 입은 옷이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수진의 친척들 사이에서 유독 초라해 보였다. 신부 아버지의 축사가 있었다. 우리 수진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 앞으로 잘 살길 바란다. 종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종수도 축사를 해야 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다. 우리 민호가 좋은 신부를 만났습니다.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축사였지만 진심이 담겼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종수는 빨리 자리에 앉고 싶었다. 모든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부부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수진의 아버지가 마련해준 곳이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다. 종수의 집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종수는 가끔 아들 집을 방문했다. 하지만 수진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예의는 지켰지만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다. 마지못해 참고 있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어느 날 종수가 아들 집에 갔다. 수진이 친구들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시아버지 얘기가 나왔다. 종수는 문 뒤에서 우연히 들었다. 정말 답답해 죽겠어. 시아버지가 자꾸 오시는데 낡은 옷 입고 오시면 창피하다니까.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남편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내가 왜 이런 데 시집 왔나 싶어. 돈도 없으면서 체면만 차리려 하고 정말 한심해. 종수의 가슴이 무너졌다. 자신이 며느리에게 짐이 되고 있었다. 민호에게도 부담을 주고 있었다. 종수는 조용히 집을 나왔다. 그날 이후 종수는 아들 집 방문을 줄였다. 민호가 찾아와도 괜찮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깊었다.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깨달았다. 민호는 아버지의 변화를 눈치챘다. 왜 요즘 안 오시냐고 물었다. 종수는 괜찮다고 대답했다. 너희들이 바쁠 텐데 뭐하러 가겠니? 민호도 사실 힘들어하고 있었다. 수지는 점점 불만이 많아졌다. 시아버지뿐만 아니라 민호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돈을 못 버냐는 말을 자주 했다. 수진의 친구들은 모두 재벌가 며느리들이었다. 명품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녔다. 수진도 그런 생활을 원했다. 하지만 민호의 월급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점점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수진은 민호의 무능함을 탓했다. 왜 승진을 못하냐고 다그쳤다. 다른 남편들은 다 임원인데 민호는 열심히 일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회사에서도 스트레스가 심했다. 집에 와서도 아내의 불만을 들어야 했다. 종수는 그런 아들이 안쓰러웠다. 어느 날 민호가 아버지를 찾아왔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다. 수진과 큰 싸움을 했다고 했다. 이혼 얘기까지 나왔다고. 종수의 마음이 아팠다. 아들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자신 때문인 것 같아 더욱 괴로웠다. 내가 좀 더 잘 살았다면. 아버지, 죄송해요.
민호가 고개를 숙였다. 결혼 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종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내 잘못이 아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종수는 위로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날 밤 종수는 고민했다. 자신이 가진 재산을 공개해야 할까? 그러면 수진의 태도가 달라질까?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었다. 돈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며느리는 필요 없었다. 종수는 여전히 비밀을 지키기로 했다. 아들이 스스로 헤쳐나가길 바랐다. 결혼 1년 후 갈등은 더욱 심해졌다. 수지는 친정에서 지내는 날이 많아졌다. 민호는 혼자 집을 지켰다. 부부 사이는 냉랭하기 그지없었다. 종수는 아들을 위해 수진과 대화를 시도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고 했다. 수진은 시간이 없다며 거절했다. 몇 번의 거절 끝에 수진이 응했다. 하지만 만남은 차갑기만 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종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민호가 많이 힘들어한다. 부부가 서로 이해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수진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수진이 냉정하게 말했다. 이 결혼은 제가 실수했어요. 처음부터 맞지 않았어요. 종수의 가슴이 철렁했다. 그래도 부부인데 서로 노력하면 될 거 아니냐?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노력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환경 차이, 가치관 차이. 이런 것들은 극복하기 어려워요. 수진의 목소리에 확신이 서 있었다. 그러면 이혼을 하겠다는 얘기냐? 종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게 서로에게 나을 것 같아요. 수진의 대답은 단호했다. 종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결국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충격이 컸다. 아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집으로 돌아온 종수는 하루 종일 멍했다. 민호에게 전화가 왔다. 수진과 만난 얘기를 들었나 보다.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민호가 집에 왔을 때는 저녁이었다. 아들의 얼굴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수진이 이혼하자고 했죠. 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죄송해요. 민호가 눈물을 흘렸다. 결혼 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종수는 아들을 끌어안았다. 내 잘못이 아니야. 인연이 아니었던 거지.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거야. 종수는 아들을 위로했다. 하지만 종수의 마음도 아팠다. 자신이 더 나은 아버지였다면, 더 잘 사는 집안이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이혼 절차는 빠르게 진행됐다. 수진이 원하는 것이니 민호도 따를 수밖에. 재산 분할도 별것 없었다. 아파트는 원래 수진 소유였으니까. 민호는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 42살의 나이에 이혼남이 된 것이다. 종수는 아들을 맞을 준비를 했다. 방도 다시 정리하고 아들이 돌아온 첫날 밤 종수는 아들 방 앞을 서성였다. 들어가서 위로해줘야 할까? 아니면 혼자 있게 해줘야 할까? 결국 종수는 문을 두드렸다. 들어가도 되니? 민호가 괜찮다고 했다. 아들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다. 아버지, 제가 너무 못났죠. 결혼도 제대로 못하고 43살에 아직도 아버지 집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인생은 길어. 다시 시작하면 돼. 종수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다. 하지만 종수도 마음이 무거웠다. 아들이 언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상처가 너무 깊어 보였다.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았다. 그날 밤부터 아버지와 아들의 동거가 시작됐다. 25년 만에 다시 함께 사는 것이었다. 종수는 다시 아들의 뒷바라지를 했다. 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해줬다.
민호는 회사에만 다니고 집에만 있었다. 친구들과 만나는 일도 거의 없었다. 주말에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종수는 그런 아들이 걱정됐다. 몇 달이 지나도 민호는 회복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침울해져 갔다. 이혼의 상처가 생각보다 깊었다. 종수는 아들을 위해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2년이 지나서야 민호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 종수의 정성스러운 돌봄 덕분이었다. 아들은 다시 웃음을 찾았다. 하지만 여전히 결혼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어느 날 민호가 말했다. 아버지, 저는 재혼 생각 없어요. 한번 실패한 걸로 충분해요. 종수는 안타까웠지만 강요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민호가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했다. 회사 후배인데 좋은 사람이라고. 종수는 기뻤지만 조심스러웠다. 그녀의 이름은 은영이었다. 30대 초반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민호보다 10살 어렸다. 하지만 성숙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했다. 민호는 이번에는 신중했다. 1년 넘게 사귀면서 서로를 알아갔다. 은영도 민호의 이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개의치 않는다고 했다. 종수는 은영을 만나보고 싶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성급하게 굴지 않았다. 민호가 먼저 데려오기를 기다렸다. 지난번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1년 반 후 민호가 은영을 데려왔다. 수진과는 전혀 다른 타입이었다. 소박하고 순수한 느낌의 여성이었다. 종수는 첫인상부터 좋았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은영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종수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은영은 집안일도 도와줬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도 했다. 종수가 말리는데도 계속했다. 아버님, 저는 괜찮아요. 식사 시간에 은영은 많은 얘기를 했다. 자신의 가족 얘기도 했고, 민호 오빠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도 말했다. 종수는 이런 며느리를 원했다. 은영의 집안도 평범했다. 아버지는 공무원이고 어머니는 주부였다. 언니 하나가 있다고 했다. 종수와 비슷한 환경이었다. 민호와 은영은 6개월 후 결혼을 발표했다. 이번에는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다. 종수도 당당하게 참석할 수 있었다. 마음이 편했다. 신혼집도 민호가 직접 마련했다. 전세자금은 종수가 몰래 도와줬다. 아들이 모르게 은행에 돈을 넣어뒀다. 이번에는 아들 체면을 세워주고 싶었다. 은영은 결혼 후에도 변하지 않았다. 시아버지를 정성껏 모셨다. 주말마다 찾아와서 안부를 물었다. 집안일도 거들어줬다. 종수는 이런 며느리가 고마웠다. 수진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은영 덕분에 마음의 상처가 치유됐다. 늙음하게 이런 며느리를 얻다니. 민호도 행복해 보였다. 은영과 함께 있을 때면 밝은 표정이었다. 첫 번째 결혼과는 완전히 달랐다. 종수는 안심이 됐다. 1년 후 은영이 임신 소식을 알렸다. 종수는 기뻤다. 드디어 손주를 보는구나.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했다. 아들 부부는 종수를 잘 모셨다. 특히 은영은 친딸처럼 대했다. 아버님, 몸 조심하세요. 병원에도 함께 가주곤 했다. 종수는 은영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었다. 착한 며느리와 아들을 위해서 20억이 넘는 재산을 공개할 때가 왔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손자가 태어나면 그때 얘기하자. 종수는 그렇게 계획했다. 은영과 민호의 놀란 얼굴이 그려졌다. 행복한 상상이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어느 날 종수가 길을 건너다가 트럭이 달려왔다. 정신을 잃기 전까지 기억이 거기서 끊겼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종수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의사는 심각한 뇌손상이라고 했다. 기억상실증과 함께 치매까지 왔다. 77살의 노인에게는 치명적이었다. 민호와 은영이 간병했지만 종수는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은영을 보면서 수진이라고 불렀다. 첫 번째 며느리로 착각하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냉정하게 대하기 시작했다. 은영아, 왜 또 왔니? 종수는 며느리를 향해 차갑게 말했다. 은영은 당황했다. 아버님, 저는 은영이에요. 뭐? 은영? 종수는 고개를 저었다. 수진이잖아. 자꾸 거짓말을 하네. 이런 일이 반복됐다. 종수는 은영을 수진으로 착각하며 미워했다. 과거의 상처와 분노가 되살아났다. 착한 며느리는 그저 당황할 뿐이었다. 은영은 매일 시아버지의 차가운 대우에 상처받았다. 임신 중이라 더욱 예민한 상태였다. 하지만 치매라는 것을 알기에 참았다. 민호에게도 말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종수는 은영을 볼 때마다 화가 났다. 수진이라고 생각하니 과거의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다.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했던 일들, 차가운 시선과 냉정한 말들. 너는 왜 자꾸 여기 오니? 종수가 은영에게 소리쳤다. 우리 민호를 괴롭히지 말고 가라. 은영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아버님, 저는 민호 오빠 아내예요. 은영이라고 하는데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종수는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하지 마라. 수진이 맞잖아. 내가 바보인 줄 아니. 종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은영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시아버지의 기억 속에서 자신은 수진이었다. 그리고 수진은 미움받는 존재였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민호가 퇴근해서 돌아왔다. 은영의 빨간 눈을 보고 깜짝 놀랐다. 무슨 일이야? 은영은 괜찮다고 했지만 속마음은 달랐다. 아버지가 또 그러셨구나. 민호는 상황을 짐작했다. 미안해, 아버지가 혼란스러워 하셔서. 은영을 품에 안았다. 괜찮아요. 아버님이 아프신 거니까. 은영은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깊어져 갔다. 의사에게 상담을 받았다. 치매 환자는 과거와 현재를 구별하지 못한다고 했다. 특히 강한 감정이 담긴 기억일수록 더 선명하다고. 수진에 대한 미움이 은영에게 투사되는 것이었다. 약물 치료를 시도해봤지만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종수의 기억 혼란은 계속됐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다. 은영에 대한 적대감도 강해졌다. 어느 날 종수가 은영의 배를 보며 말했다. 또 임신했네. 이번에는 누구 아이야? 은영은 충격을 받았다. 아버님, 이건 민호 오빠 아기예요. 손자인데요. 은영이 애절하게 말했다. 종수는 비웃듯 말했다. 민호 아이라고. 그럼 왜 이혼하려고 했어? 이제 와서 아이로 붙잡으려고. 종수의 말은 점점 거칠어졌다. 은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화장실로 달려가서 울었다. 임신 호르몬 때문에 감정 조절이 어려웠다. 시아버지의 말들이 너무 아팠다. 민호가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 말씀을 들었구나. 정말 미안해. 민호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요양원을 알아볼까? 민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게. 은영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아버님을 그런 곳에 보낼 수는 없어요. 제가 참을게요. 은영의 마음은 선량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됐다. 종수는 은영이 오면 문을 잠갔다. 나쁜 여자가 왔다고 소리쳤다. 이웃들까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은영은 친정 어머니에게 하소연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살아계셨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어머니는 딸을 위로했다. 조금만 더 참아라. 치매는 병이니까. 아버님 본심이 아니야. 하지만 은영의 마음은 이미 지쳐 있었다. 임신 7개월이 되자 은영의 몸이 힘들어졌다. 스트레스 때문에 조기진통 증상도 나타났다. 의사는 안정을 취하라고 했다. 하지만 시아버지 때문에 안정은 불가능했다. 어느 날 은영이 시아버지께 음식을 갖다 드렸다. 종수는 그릇을 바닥에 던져버렸다. 독을 탄 거 아니야.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은영은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치우며 울었다. 배가 불러서 허리를 굽히기도 힘들었다. 그때 민호가 들어왔다. 아버지의 행동을 보고 화가 났다. 아버지, 이건 너무하세요. 민호가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소리쳤다. 은영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종수는 아들을 향해 돌아섰다. 너도 속은 거야. 저 여자는 나쁜 여자라고. 돈만 노리고 온 거야. 종수의 말이 점점 심해지다.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버지를 방으로 모시고 가서 문을 닫았다. 은영을 병원으로 데려가야 했다. 조기진통이 심해지고 있었다. 병원에서 은영은 안정을 취했다. 다행히 아기는 무사했다. 하지만 의사는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민호는 고민에 빠졌다.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낼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은영을 이대로 둘 수도 없었다.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은영은 병원에 입원했고 아버지는 혼자 집에 계셨다. 모든 것이 꼬여가고 있었다. 새벽에 종수가 민호를 깨웠다. 수진이가 어디 갔니? 병원에 가서 데려와라. 민호는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수진이는 이미 이혼했어요. 지금 있는 사람은 은영이에요. 제 두 번째 아내라고요. 종수는 이해하지 못했다. 무슨 소리야? 수진이가 우리 며느리잖아. 왜 자꾸 거짓말을 해? 종수의 혼란은 계속됐다. 민호는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었다. 아버지의 기억 속에서는 수진만이 며느리였다. 은영의 존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은영이 태어난 후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다. 임신 8개월의 몸으로 시아버지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종수는 은영을 보면 즉시 화를 냈다. 수진이라고 부르며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다. 민호는 회사를 자주 조퇴해야 했다. 아내와 아버지 사이의 갈등 때문이었다. 상사에게 사정을 설명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승진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았다. 어느 날 종수가 집을 나가버렸다. 수진이가 자신을 괴롭힌다며 가출한 것이다. 민호와 은영은 밤새 찾아다녔다. 새벽에 공원 벤치에서 발견했다. 왜 저 나쁜 여자와 함께 사니? 종수가 아들에게 물었다.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살아라. 민호는 설명을 포기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이웃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은영은 밖에 나가기가 두려워졌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시아버지를 학대한다고 오해받을까봐. 친정 부모님이 걱정스러워했다. 딸이 너무 많이 야위었다. 임신 중인데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다. 아이에게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친정어머니가 민호에게 말했다. 사위야, 이건 너무하다. 은영이가 병이 날 것 같아. 좀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 민호도 한계를 느꼈다. 아버지의 치매는 더 심해지고 있었다. 은영의 건강도 걱정됐다. 뱃속의 아이까지 생각하면 머리가 아팠다.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을 고려했다. 하지만 종수는 낯선 사람을 집에 들이는 것을 거부했다. 간병인을 보면 더 흥분했다.
누가 집에 도둑을 들였냐고 소리쳤다. 정신과 상담도 받아봤다. 의사는 약물 치료를 강화하자고 했다. 하지만 종수는 약 먹기를 거부했다. 억지로 먹이면 더 난폭해졌다. 은영은 점점 우울해져다. 임신 후기인데도 체중이 늘지 않았다. 식욕도 없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다. 산부인과 의사가 우려를 표했다. 스트레스성 조기 진통이 다시 시작됐다. 이번에는 더 심각했다. 응급실에 실려갔지만 다행히 아기는 무사했다. 하지만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호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은영을 친정에 보내기로 했다. 출산까지는 친정에서 지내자고. 은영도 그게 낫겠다고 동의했다. 은영이 친정으로 가자 종수는 의외로 차분해졌다. 나쁜 며느리가 드디어 갔다며 안도했다. 민호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아버지는 편해하지만 아내는 쫓겨난 기분일 테니까. 종수는 민호에게 말했다. 이제 다른 좋은 여자를 만나라. 수진 같은 여자 말고 착하고 예쁜 여자를 찾아라. 민호는 아버지에게 설명하려 했다. 은영이가 착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종수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수진이는 나쁜 여자라고 고집했다. 홀로 남은 민호는 아버지를 돌봐야 했다. 회사 일과 간병을 병행하기 힘들었다. 아버지의 상태도 좋지 않았다. 밤에 자주 깨서 헤매곤 했다. 어느 날 밤 종수가 사라졌다. 민호가 잠깐 잠든 사이였다. 온 동네를 뒤져도 찾을 수 없었다. 경찰에 신고하고 밤새 찾아다녔다. 다음 날 오후에 종수를 발견했다. 20년 전에 살던 집 앞에 서 있었다. 아내를 찾고 있다고 했다. 돌아가신 지 25년이 된 아내를. 그때부터 종수의 증상이 급격히 악화됐다. 현실과 과거를 전혀 구별하지 못했다. 민호를 보고도 누군지 몰랐다. 간혹 어린 민호라고 부르기도 했다. 민호는 한계를 느꼈다. 혼자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다. 전문 요양시설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마음은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은영이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다. 민호는 아내 곁에 있고 싶었다. 하지만 아버지를 혼자 둘 수 없었다. 친척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다행히 민호의 사촌형이 도와주기로 했다. 며칠간 아버지를 돌봐주겠다고. 민호는 고마웠다. 드디어 아내 곁에 갈 수 있었다. 출산일 당일 은영이 진통을 시작했다. 민호는 병원에서 기다렸다. 오랜 진통 끝에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다. 민호는 눈물을 흘렸다. 아기를 안아본 순간 모든 것을 잊었다. 작고 소중한 생명이 팔에 안겨 있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힘을 내야겠다. 가족을 지켜야겠다는 다짐이 섰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다. 사촌형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가 또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찾기가 더 어려울 것 같다고. 민호는 갈등했다. 갓난아기와 아내 곁에 있어야 하는데 아버지도 찾아야 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은영이 말했다. 오빠 아버님 찾으러 가세요. 저는 괜찮아요. 친정어머니가 와 계시니까. 민호는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다. 이런 아내를 두고 이런 상황에서도 이해해주는 은영이 정말 고마운 사람이었다. 종수는 이틀 후에 발견됐다. 강변에서 헤매고 있었다. 많이 지쳐 있었고 감기도 심했다. 병원에 입원해야 할 정도였다. 의사는 더 이상 집에서 돌보기 어렵다고 했다. 전문 시설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민호는 마음이 아팠지만 결정을 내렸다.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기로. 요양원 입소 준비를 하면서 민호의 마음은 무거웠다. 평생 아버지 곁에서 살았는데 이제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것이 효자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았다. 은영도 죄책감을 느꼈다.
자신 때문에 시아버지가 요양원에 가는 것 같아서 비록 치매로 인한 오해였지만 며느리 역할을 못한 것 같았다. 종수를 요양원에 모시던 날 아버지는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다. 집에 가고 싶다고 했다. 민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아버지, 여기서 치료받으시면 곧 나아지실 거예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종수는 아들을 빤히 바라봤다. 너는 누구니? 종수가 물었다. 민호는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다니. 저는 민호예요, 아버지. 아들이라고요. 민호가 간절히 말했다. 종수는 고개를 저었다. 내 아들은 어린아이인데 너는 누구야? 왜 자꾸 거짓말을 하니? 종수의 기억 속에서 민호는 여전히 10살이었다. 요양원 생활이 시작됐다. 민호는 매일 아버지를 찾아갔다. 하지만 종수는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다. 때로는 완전히 낯선 사람 취급했다. 간병사들은 친절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종수는 자주 울었다. 집에 가고 싶다고 했다. 아내를 찾는다고 했다. 민호는 아버지가 요양원에 적응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혼란스러워했다. 다른 환자들과도 갈등이 있었다. 간병사들이 어려워할 정도였다. 은영은 산후조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기를 데리고 시아버지를 뵈러 갔다. 손자를 보여드리고 싶었다. 혹시 기억이 돌아올까 해서. 종수는 은영을 보자마자 화를 냈다. 수진이가 왜 또 왔냐고 소리쳤다. 아기를 보고도 별 반응이 없었다. 오히려 시끄럽다며 짜증을 냈다. 은영은 상처받았지만 참았다. 아기라도 자주 보여드리고 싶었다. 할아버지의 손자니까 언젠가는 알아보실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종수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됐다. 은영을 볼 때마다 흥분했다. 간병사들이 만류할 정도였다. 민호는 갈등했다. 아내가 아버지를 보러 가는 것을 막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아버지에게도 아내에게도 스트레스였다. 결국 은영의 방문을 제한하기로 했다. 당분간은 민호만 혼자 가기로. 은영은 이해한다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쉬워했다. 시간이 흘러 아기가 돌이 되었다. 건강하고 귀여운 아이로 자랐다. 은영은 아이를 키우는 재미에 빠져 있었다. 민호도 아버지 노릇에 충실했다. 하지만 종수에 대한 죄책감은 여전했다. 매주 요양원을 찾아가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다. 때로는 아예 외면하기도 했다. 요양원 원장이 민호를 불렀다. 아버지의 상태가 더 나빠졌다고, 다른 환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른다고, 격리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다. 민호는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가 그렇게 변하다니. 평생 온순했던 분이 치매가 이렇게 무서운 병인 줄 몰랐다. 의사와 상담을 했다. 알츠하이머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고, 기억뿐만 아니라 성격도 변한다고,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고 했다. 완치는 어렵고 현상 유지가 목표라고, 약물로 진행 속도를 늦출 뿐이라고, 가족들이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민호는 절망적이었다. 그날 밤 민호는 은영에게 털어놓았다. 아버지가 점점 안 좋아지신다고, 이제 정말 끝인 것 같다고. 은영은 남편을 위로했다. 오빠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아버님도 마음속으로는 고마워하실 거예요. 비록 표현은 못하시지만. 은영의 말에 민호는 조금 위로받았다.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했다. 귀여운 모습에 부부는 행복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손자의 성장을 보지 못했다.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었다. 어느 날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다. 종수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했다. 민호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뇌출혈이었다. 치매에 이어
또 다른 시련이었다. 의사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나이가 많아 위험하다고도 했다. 민호는 고민했다. 수술을 받으시게 할까? 아니면 자연스럽게 두어야 할까? 어떤 선택이 아버지를 위한 것일까? 은영과 상의했다. 아내는 수술을 받으시라고 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고 했다. 민호는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다. 5시간의 긴 수술이 시작됐다. 복도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다. 수술이 성공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다. 하지만 의식을 되찾을지는 미지수였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게 됐다. 민호는 매일 병원을 지켰다. 일주일 후 종수가 눈을 떴다. 하지만 상태는 더 심각해졌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몸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도 살아계신다는 것만으로 감사했다. 민호는 아버지 곁을 지켰다. 비록 대화는 할 수 없지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재활치료가 시작됐다. 종수는 다시 걷는 법부터 배워야 했다. 말하는 것도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다. 77세의 나이에는 너무 힘든 일이었다. 민호는 회사를 휴직했다. 아버지의 재활치료에 집중하기 위해서였다.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았다. 은영도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왔다. 종수는 여전히 은영을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화내지는 않았다. 몸이 불편해서 그럴 힘도 없었다. 재활치료사는 희망적이라고 했다. 뇌출혈 환자치고는 회복이 빠르다고, 꾸준히 치료하면 어느 정도 호전될 거라고. 민호는 희망을 가졌다. 종수가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어 하나둘이었다. 물, 밥, 아파 같은 간단한 말들. 그것만으로도 기적 같았다. 한 달 후 종수가 민호를 알아봤다. 민호야 라고 불렀다. 민호는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가 드디어 자신을 기억하는구나. 하지만 기억은 일관되지 않았다. 어떨 때는 알아보고 어떨 때는 모르고, 치매와 뇌출혈의 후유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나아졌다. 은영에 대한 태도도 조금 변했다. 여전히 수진이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예전처럼 심하게 화내지는 않았다.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정도였다. 재활치료 3개월 차에 접어들었다. 종수는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됐다. 말도 짧은 문장은 가능했다. 눈에 띄게 호전되고 있었다. 어느 날 종수가 물었다. 이 아이는 누구니? 은영이 안고 있는 아기를 가리켰다. 민호가 설명했다. 아버지의 손자예요. 제 아들이라고요. 종수는 아기를 빤히 바라봤다. 정말 내 손자니? 종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요, 아버지. 민호가 대답했다. 종수는 아기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표정이었다. 참 예쁘게 생겼구나. 누구를 닮았니? 민호와 은영은 놀랐다. 아기에게 관심을 보이시다니. 할아버지가 손자를 알아보시는 건가? 희망적인 신호였다. 안아볼 수 있을까? 종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은영은 망설였지만 아기를 건넸다. 종수는 서툴지만 조심스럽게 안았다. 아이고, 무겁네. 건강하게 잘 자랐구나. 종수의 목소리에 온기가 돌았다. 이런 모습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그날부터 종수는 손자에게 관심을 보였다. 병원에 올 때마다 아기를 찾았다. 어디 아픈 곳은 없니? 밥은 잘 먹니? 은영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시아버지가 예전과 달라진 것 같았다. 비록 자신을 여전히 수진이라고 부르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다. 재활치료 6개월이 지났다. 종수는 상당히 회복됐다. 혼자 걸을 수 있고
일상 대화도 가능했다. 하지만 기억의 혼란은 여전했다. 의사는 퇴원을 고려해 볼 시기라고 했다. 물론 완전한 회복은 어렵지만 가정에서도 충분히 돌볼 수 있다고. 민호는 고민이 됐다. 집으로 모실까, 요양원으로 보낼까? 은영과 상의했다. 아내는 집으로 모시자고 했다. 이제는 예전만큼 힘들지 않을 거라고. 종수가 집으로 돌아왔다. 1년 반 만에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익숙한 집이지만 낯설게 느껴졌다. 종수는 집 안을 둘러봤다. 여기가 우리 집이니? 참 오랜만이구나. 종수가 감회에 잠긴 듯 말했다. 민호는 아버지가 집을 기억해서 다행이었다. 은영은 시아버지를 위해 특별히 준비했다. 방도 새로 정리하고 안전 손잡이도 설치했다. 미끄러지지 않도록 매트도 깔았다. 정성을 다해 준비했다. 종수의 일상이 다시 시작됐다. 규칙적인 식사와 산책, 약물 복용과 간단한 운동. 민호와 은영이 번갈아 돌봤다. 손자와 보내는 시간이 늘었다. 종수는 아기와 놀아주는 것을 좋아했다. 비록 올해는 못하지만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어느 날 종수가 은영에게 말했다. 고생이 많구나. 갑작스러운 말에 은영은 놀랐다. 시아버지가 자신을 인정하는 건가? 아닙니다, 아버님. 당연한 일이에요. 은영이 대답했다. 종수는 은영을 빤히 바라봤다. 너는 수진이가 아니구나. 종수가 갑자기 말했다. 은영은 깜짝 놀랐다. 드디어 구별하시는 건가? 수진이는 예전에 살던 며느리고 너는 지금 며느리구나. 종수의 말에 은영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드디어 인정받는구나. 하지만 다음 날 종수는 또 혼란스러워했다. 은영을 수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가끔은 전혀 모르는 사람 취급하기도 했다. 일관되지 않았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 화를 내거나 소리 지르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지냈다. 은영도 마음이 편해졌다. 민호는 직장에 복귀했다. 아버지 상태가 안정됐기 때문이다. 은영 혼자서도 충분히 돌볼 수 있었다. 가정 경제도 회복해야 했다. 어느 날 종수가 은영에게 물었다. 내가 예전에 너에게 못되게 굴었니? 은영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아프셨으니까요 라고 말했다. 미안하구나. 종수가 고개를 숙였다. 기억은 안 나지만 미안해. 은영은 가슴이 뭉클했다. 괜찮아요, 아버님. 다 지난 일이에요. 은영이 위로했다. 종수는 고마운 표정을 지었다. 손자가 두 돌을 맞았다. 종수는 손자 생일을 챙겨주고 싶어 했다. 선물도 사주고 싶다고 했다. 민호는 아버지의 마음이 고마웠다. 하지만 종수에게는 비밀이 있었다. 숨겨둔 재산에 대한 기억이 어렴풋이 되살아나고 있었던 것이다. 은행 통장을 어디에 두었는지 종수는 가끔 혼자 중얼거렸다. 돈을 어디에 숨겨뒀더라. 민호에게 물려줘야 하는데. 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종수가 깨어났다.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다. 민호가 물어봤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아버지, 뭘 찾으세요? 도와드릴게요. 종수는 고개를 저었다. 혼자 찾아야 하는 거라고 했다. 다음 날 종수는 은행에 가자고 했다. 통장을 확인해 보고 싶다고. 민호는 이상했지만 따라갔다.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은행에서 종수는 당황했다. 기억하고 있던 계좌번호가 맞지 않았다. 비밀번호도 틀렸다. 직원이 도와주려 했지만 확인이 어려웠다. 민호는 아버지가 혼란스러워 하시는 줄 알았다. 치매 증상의 하나라고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를 달랬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종수의 마음은 초조했다. 분명 어딘가에 많은 돈이 있는데
민호에게 물려줘야 하는데 기억이 나지 않아 답답했다. 그날 밤 종수는 잠들지 못했다. 20억이 넘는 재산이 어딘가에 있었다. 부동산, 주식, 예금. 하지만 어디에 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은영이 종수에게 따뜻한 우유를 가져다 주었다. 잠이 안 오세요? 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뭔가 중요한 걸 잊어버린 것 같다고. 며느리야, 내가 혹시... 종수가 말을 멈췄다. 무슨 말씀이세요? 은영이 물었다.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종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조급했다. 기억을 되찾아야 했다. 시간이 흘러 손자가 3살이 됐다. 종수는 손자와 놀아주는 시간이 행복했다. 하지만 여전히 무언가 찾고 있었다.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으려 애썼다. 어느 날 종수가 갑자기 쓰러졌다. 또 다른 뇌출혈이었다. 이번에는 더 심각했다.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민호와 은영은 충격을 받았다. 이제 정말 마지막인가. 아버지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더 이상 기적은 없을 것 같았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종수. 의식이 흐릿했지만 간혹 깨어났다. 민호와 은영이 번갈아 지켰다. 마지막까지 곁에 있어드리고 싶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어느 날 종수가 또렷하게 눈을 떴다. 그리고 은영을 보며 말했다. 은영아, 고생 많았구나. 은영은 깜짝 놀랐다. 시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을 불렀다. 수진이가 아니라 은영이라고. 정신이 돌아오신 건가? 은영은 눈물을 참지 못했다. 시아버지가 드디어 자신을 알아보셨다. 3년 넘게 기다린 순간이었다. 수진이 아닌 은영으로 불러주셨다. 종수는 은영의 손을 잡았다. 미안했다, 은영아. 내가 정신이 없어서 너를 괴롭혔구나. 괜찮아요, 아버님. 다 지난 일이에요. 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종수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다. 민호가 병실로 들어왔다. 아버지가 눈을 뜨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아버지, 기분이 어떠세요? 종수는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민호야, 너도 고생 많았다.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니? 직장도 쉬고. 종수의 목소리에 후회가 담겨 있었다. 그런 말씀 마세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민호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이렇게 정신이 돌아오셔서 다행이에요. 종수는 중환자실 천장을 바라봤다. 내가 얼마나 남았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던. 솔직하게 말해도 된다. 민호는 대답하기 어려웠다. 의사는 몇 주라고 했다. 길어야 2달이라고. 하지만 아버지에게 어떻게 말할까? 오래 남지 않았구나. 종수가 먼저 말했다. 나도 알고 있다. 몸이 말해주더라.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치료하시면 나아지실 거예요. 민호가 간절히 말했다. 종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민호야. 이제 정말 마지막이다. 그래서 해야 할 말이 있다. 너희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 종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내게는 숨겨둔 재산이 있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돈이. 20억이 넘는다. 민호와 은영은 믿을 수 없었다. 아버지가 그런 돈을 가지고 계셨다니. 평생 검소하게 사셨는데 어떻게 그런 큰 돈이. 젊은 시절 사업을 했었다. 실패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성공했다.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해서 상당한 돈을 벌었다. 왜 숨기셨어요? 민호가 물었다. 우리가 자립하길 바라서였다. 너무 일찍 알면 게을러질까봐. 종수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서울 곳곳에 건물들이 있다. 주식도 여러 종목 보유하고 있고 예금도 상당하다. 하지만 기억이 잘 안 난다. 어디에 뭘 숨겨뒀는지, 통장이며 서류들을.
너희가 찾아야 할 것 같다. 종수는 은영을 바라봤다. 은영아, 특히 내가 고생했다. 내가 너를 수진이로 착각해서 얼마나 마음 아팠겠니? 저는 괜찮았어요. 아프셔서 그러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은영이 대답했다. 종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괜찮지 않았을 거다. 임신 중이었는데도 내가 너를 못 살게 굴었잖니. 정말 미안했다. 종수는 손자 얘기를 꺼냈다. 우리 손주는 어디 있니? 보고 싶구나. 데려올 수 있겠니? 민호가 전화해서 친정 어머니께 부탁했다. 손자를 병원으로 데려와 달라고.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 하신다고. 시간이 얼마 없을 것 같다고. 1시간 후 3살 된 손자가 왔다. 할아버지를 보자 처음에는 무서워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계신 모습이 낯설었다. 하지만 종수가 손을 흔들자 다가왔다. 우리 손주 참 많이 컸구나. 할아버지가 아프구나. 종수가 손자에게 말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 언제 나아요? 아이가 순진하게 물었다. 곧 나을 거야. 종수가 거짓말을 했다. 손자를 품에 안고 싶었지만 힘이 없었다.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재산을 제대로 물려줘야겠다. 종수는 민호에게 말했다. 집에 가서 찾아봐라. 안방 옷장 뒤편에 금고가 있다.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다. 거기에 중요한 서류들이 있을 거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며 주식계좌 정보며 은행 통장들도. 민호는 즉시 집으로 갔다. 아버지 말씀대로 옷장을 뒤져봤다. 정말로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다. 비밀번호를 누르자 열렸다. 안에는 수많은 서류들이 있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만 10장이 넘었다. 서울 곳곳의 건물들이었다. 모두 종수 명의로 되어 있었다. 주식 계좌도 여러 개였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등 수십 년 전부터 보유한 주식들. 지금 시세로는 엄청난 가치였다. 은행 통장도 10여 개나 됐다. 각각 다른 은행의 정기예금. 액수를 합치니 정말 20억이 넘었다. 아버지 말씀이 사실이었다. 민호는 서류들을 들고 병원으로 돌아왔다. 아버지께 확인받고 싶었다. 정말 이 모든 게 우리 것인지 믿기지 않았다. 종수는 서류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그것들이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이다. 이제 너희 것이다. 왜 이렇게 많이 모으셨어요? 은영이 물었다. 너희를 위해서였다. 특히 손자를 위해서. 종수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게 한이었다. 내 아들만큼은 그런 고생 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열심히 모았다. 하지만 너무 숨기고 살았나 보다. 수진이가 우리를 무시했을 때도 이 돈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 자존심 때문에 참았다. 그때 보여주셨으면 달랐을 텐데요. 민호가 아쉬워했다. 수진이도 태도가 달랐을 거고 이혼까지 하지 않았을 수도. 종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그랬으면 안 됐다. 돈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진짜가 아니야. 은영이 같은 사람이 진짜다. 가난해도 진심으로 대해주는 그런 사람이 진짜 며느리다. 종수가 은영을 바라보며 말했다. 종수는 은영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다. 이 재산의 절반은 내 명의로 해라. 내가 고생한 만큼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다. 아닙니다, 아버님.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은영이 손을 저었다. 종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 유언이다. 절반은 은영이 내 것이다. 나머지 절반을 민호와 나눠 가져라. 손자를 위해서도 좋을 거다. 민호도 아내가 받아야 한다고 했다. 아버지 말씀이 맞다. 당신이 가장 고생했어.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다.
은영은 눈물을 흘렸다. 시아버지의 마음이 고마웠다. 그동안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기분이었다. 이해받고 인정받는다는 느낌. 종수는 손자에게도 메시지를 남겼다. 할아버지가 남겨주는 돈이다. 크면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사람이 되어라. 다음 날부터 종수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의식이 흐려지는 시간이 늘었다. 말도 점점 어려워졌다.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민호와 은영은 번갈아가며 지켰다. 손자도 매일 병원에 왔다. 할아버지 곁에서 그림을 그려드렸다. 종수는 그런 손자를 보며 미소 지었다. 어느 날 밤 종수가 은영을 불렀다. 은영아, 가까이 와봐라. 할 말이 더 있다. 은영은 종수 곁으로 다가갔다. 내가 너에게 정말 미안했다. 수진이로 착각해서, 차갑게 대해서. 종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괜찮다고 했잖아요. 은영이 손수건으로 종수의 이마를 닦아줬다. 저는 이해해요. 아프셔서 그러신 거라고. 너는 정말 천사 같다. 우리 민호가 너 같은 사람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종수가 진심으로 말했다. 저야말로 민호 오빠를 만나서 행복해요. 좋은 가족을 얻었어요. 은영이 대답했다. 종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종수는 민호에게도 당부했다. 은영이를 잘 대해줘라. 이런 좋은 아내 흔하지 않다. 절대 놓치면 안 된다. 네, 아버지.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민호가 약속했다. 은영의 손을 꼭 잡았다. 종수는 손자 이야기도 했다. 그 아이는 참 순수하다. 할아버지를 무서워하지도 않고 예쁘게 커줄 거다. 교육은 잘 시켜라. 돈이 있으니까 좋은 교육받게 해주고. 하지만 인성을 잃지 않게. 그게 가장 중요하다. 종수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다.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다. 아내를 잃고 나서는 더욱 그랬다. 아들이 전부였다. 첫 번째 며느리와의 갈등. 그때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자신이 부족해서 무시당한다고 생각했다. 자존심도 상하고 서러웠다. 하지만 두 번째 며느리 은영은 달랐다. 진심으로 시아버지를 대해줬다. 가진 것 없는 집안인데도 따뜻하게 받아줬다. 그런 은영을 수진이로 착각하며 차갑게 대한 것. 그것이 가장 후회되는 일이었다. 착한 며느리에게 상처를 준 것.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은영은 그 모든 것을 이해해줬다. 치매라는 병 때문이라고.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돌봐줬다.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을까? 종수는 은영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해줬다. 예전에 아내가 살아있을 때 어떤 며느리를 원했는지.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었다. 은영이가 딱 그런 사람이다. 우리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무척 좋아했을 거다. 며느리 자랑을 많이 했을 거다. 은영은 시어머니를 뵙지 못한 게 아쉬웠다. 어떤 분이셨을까? 궁금했다. 종수가 그 아쉬움을 달래줬다. 우리 아내는 참 따뜻한 사람이었다. 이웃들을 잘 도와줬고 민호도 무척 예뻐했다. 너랑 비슷한 성격이었어. 만약 살아계셨다면 손자를 얼마나 예뻐하셨을까. 종수는 아내 생각에 잠겼다. 25년 전 일이 어제 같았다. 병실에는 조용한 시간이 흘렀다. 가족들이 함께 있는 시간. 비록 슬픈 순간이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그림을 보여줬다. 가족이 모두 함께 있는 그림이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그리고 자신. 종수는 그 그림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참 잘 그렸구나. 할아버지도 그림에 있네. 우리 손주 그림 실력이 좋아. 종수가 아이를 칭찬했다. 할아버지, 이 그림 드릴게요. 아이가 순진하게 말했다.
고맙다, 우리 손주야. 할아버지가 잘 간직하마. 종수는 그 그림을 가슴에 품었다. 손자가 그려준 가족 그림. 마지막까지 갖고 있고 싶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다. 밤이 깊어갔다. 종수의 호흡이 점점 약해졌다. 의사가 와서 확인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없다고 했다. 가족들은 종수 곁을 지켰다.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있어주고 싶었다. 종수도 가족들이 있어서 안심이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위로가 됐다. 종수는 마지막 힘을 내어 말했다. 모두 고맙다. 행복했다. 사랑한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평화로운 표정이었다.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편안하게 마지막을 맞았다. 민호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었다. 평생 자신을 위해 살아주신 아버지. 마지막에는 가족의 화합까지 이뤄내신 분. 정말 고마운 아버지였다. 은영도 시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잠겼다. 비록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았다. 마지막에 받은 인정과 사랑이 소중했다. 손자는 할아버지가 잠든 줄 알았다. 언제 깨어나시냐고 물었다. 민호는 아이에게 설명하기 어려웠다. 할아버지가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했다. 장례식 준비가 시작됐다. 종수의 유언대로 검소하게 치르기로 했다. 화려한 장례식은 원하지 않으셨다.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만 모시기로. 부고를 알리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종수의 옛 사업 동료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종수가 얼마나 성공한 사업가였는지 증언했다. 민호가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또 다른 모습이었다. 김 사장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부동산 투자의 달인이셨죠. 20년 전부터 서울 곳곳에 땅을 사두셨어. 지금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될 거예요. 민호는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가 그렇게 뛰어난 사업가셨다니. 평생 검소하게 사시면서 이런 비밀을 숨기고 계셨다니. 다른 동료도 증언했다. 종수 형은 투자 안목이 남달랐어. 삼성전자 주식을 20년 전부터 모았거든. 지금 시세로는 수십억 가치야. 은영은 더욱 놀랐다. 시아버지가 그런 부자셨다니. 하지만 전혀 티를 내지 않으셨다. 오히려 가난한 척 사셨다. 장례식장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왔다. 종수의 옛 사업 파트너들, 동네 이웃들, 민호의 직장 동료들. 특히 놀라운 것은 수진이 나타난 것이었다. 민호의 첫 번째 전 부인. 5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다. 많이 변해 있었다. 수진은 조문을 하면서 말했다. 아버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컸어요. 좋지 않은 기억으로 헤어져서 마지막 인사라도 드리고 싶었어요. 민호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수진을 다시 보니 옛 기억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는 원망도 없었다. 오히려 은영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뿐. 은영은 수진을 보며 묘한 기분이었다. 시아버지가 자신을 착각했던 그 사람. 미움의 대상이었던 첫 번째 며느리. 직접 보니 별 감정이 없었다. 수진은 은영에게도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진이에요. 민호 오빠 첫 번째 부인이었죠. 어려운 상황에서 시아버님 모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은영은 정중하게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영이에요. 조문 와주셔서 감사해요. 수진은 자신의 근황을 말했다. 재혼을 했다고. 남편은 의사라고. 아이도 하나 있다고. 그러면서 과거를 후회한다고 했다. 그때 너무 어렸다고. 시아버지께 죄송스럽다고. 민호에게도 미안하다고. 민호는 담담하게 들었다. 이미 지난 일이라고. 서로 인연이 아니었다고. 지금은 모두 행복한이 됐다고. 수지는 종수의 재산 이야기를 들었나 보다. 그런 돈이 있으신 줄 몰랐다고.
알았다면 달랐을 거라고. 후회된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민호는 확신했다. 이혼이 잘된 일이라는 것을. 수지는 역시 돈에 관심이 많았다. 진정한 사랑은 아니었다. 은영은 다르다. 재산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발인을 했다. 종수는 아내 곁에 안장됐다. 25년 만에 부부가 다시 만났다. 민호는 아버지가 편안하시길 바랐다. 장례식 후 유산 정리를 시작했다. 변호사와 함께 재산 목록을 확인했다. 정말로 20억이 넘는 재산이었다. 종수의 말이 정확했다. 부동산만 해도 15억 가치였다. 서울 곳곳의 건물과 땅, 모두 종수 명의로 되어 있었다. 임대료만으로도 월 수천만 원이었다. 주식도 3억 가치였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등 우량주 위주로 보유하고 있었다. 배당금도 상당한 액수였다. 예금도 2억이 넘었다. 여러 은행에 분산해서 예치했다. 모두 합치면 정말 엄청난 재산이었다. 민호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공개했다. 종수가 미리 작성해둔 것이었다. 재산의 절반은 은영에게, 나머지는 민호와 손자에게. 은영은 여전히 받기 어렵다고 했다. 너무 큰 돈이라고.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민호가 설득했다. 아버지 유언이야. 당신이 받아야 해. 그동안 고생한 대가야. 당당하게 받으라고. 은영은 결국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 돈을 잘 써야겠다고 다짐했다. 시아버지의 뜻에 맞게. 가족을 위해서. 손자를 위한 교육비도 마련됐다. 좋은 교육을 받게 해줄 수 있었다. 하지만 돈 때문에 버릇없이 자라지 않게 인성교육에 더 신경 쓰기로 했다. 민호는 직장을 그만둘까 고민했다. 이제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은영이 말렸다. 일은 계속 해야 한다고. 돈이 있어도 일은 해야 해요. 그래야 보람도 있고 아이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은영의 생각이 옳았다. 민호는 직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여유로운 마음으로 일하게 됐다. 승진 스트레스도 없고 경제적 걱정도 없으니 마음이 편했다. 은영도 가정에 충실하기로 했다. 아이 키우는 것에 집중하고 시아버지 제사도 잘 모시고 검소한 생활은 계속 유지하기로. 1년 후 가족들은 완전히 안정을 찾았다. 종수가 남긴 재산 덕분에 경제적 여유가 생겼다. 하지만 생활 방식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검소함을 유지하며 살았다. 손자는 4살이 되었다. 할아버지를 그리워했지만 건강하게 자랐다. 좋은 유치원에 다니면서 예의와 인성을 배워나갔다. 민호는 직장에서 인정받았다. 경제적 압박이 없어지자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다. 은영은 행복한 주부가 됐다. 시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만 남았다. 마지막에 받은 인정과 사랑. 그것이 모든 아픔을 치유해줬다. 매달 종수의 제사를 지냈다. 은영이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다.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것들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제사상 앞에서 가족들은 근황을 보고했다. 아버지, 우리 모두 잘 살고 있어요. 손자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아버지 뜻대로 화목하게 살고 있어요. 은영도 시아버지께 인사드렸다. 아버님, 저는 은영이에요. 수진이가 아니라 은영이요.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손자도 할아버지께 인사했다. 할아버지, 저는 잘 자라고 있어요.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좋은 공부할게요. 아이의 순진한 말에 부모들은 뭉클했다. 어느 날 은영이 민호에게 말했다.
오빠 아버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무덤에 가서 정식으로 그동안 못다한 말들을 해드리고 싶어요. 가족들은 함께 종수의 무덤을 찾았다. 깨끗하게 관리된 묘지였다. 종수와 아내가 나란히 누워 있었다. 25년 만에 재회한 부부의 모습. 은영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님, 저는 은영이에요. 민호 오빠의 두 번째 아내. 아버님의 진짜 며느리예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저를 수진 언니로 착각하셔서, 미워하시고 차갑게 대하셔서 저도 많이 속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 이해해요. 아버님이 아프셨으니까, 치매라는 병 때문이셨으니까 전혀 원망하지 않아요. 마지막에 저를 인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은영이라고 불러주셔서, 진짜 며느리로 받아주셔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재산도 물려주셔서 감사해요. 저 같은 사람에게 너무 큰 것 같지만 아버님 뜻대로 잘 쓰겠어요. 가족을 위해서 현명하게. 은영의 말에 민호도 함께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저는 민호예요. 아버지 아들. 평생 고생만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첫 번째 결혼 때도 실패했고,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해드렸고, 두 번째 결혼에서도 갈등만 있었고, 효자 노릇 제대로 못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는 화해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아버지가 은영이를 인정해 주셔서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 그게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손자도 할아버지 무덤 앞에서 인사했다.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어요. 하늘나라에서는 아프지 않죠. 아이의 순수한 말에 어른들은 눈물을 흘렸다. 종수가 보고 싶어 했던 손자,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다. 분명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다. 무덤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영이 민호에게 말했다. 오빠, 우리 정말 행복하네요. 아버님 덕분에. 그래, 아버지가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어. 돈도 중요하지만 더 큰 건 서로를 이해하게 해주신 거야. 민호가 대답했다. 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결국은 진짜 가족이 됐어요. 그게 가장 소중한 것 같아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하며 은영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시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아버님, 걱정 마세요.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살 거예요. 아버님이 원하시던 대로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그날 밤 잠자리에서 민호가 말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많아.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가족이 뭔지. 은영도 동감했다. 돈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 없고, 사랑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그게 아버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손자는 부모 사이에서 잠들어 있었다. 평화로운 얼굴로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는 아이. 분명 좋은 사람으로 자랄 거다. 2년이 지났다. 손자는 6살이 되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첫날 학교에 가면서 말했다. 할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공부할게요. 민호는 아들에게 말했다. 할아버지 돈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해서 공부하는 거야. 돈은 도구일 뿐이란다. 은영도 아들을 교육했다. 우리에게 돈이 있다고 자랑하면 안 돼. 친구들과 똑같이 지내야 해. 겸손하고 착하게 자라야 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가 착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자신도 착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런 아이의 모습에 부모는 뿌듯했다. 어느 날 은영이 임신 소식을 알렸다. 둘째가 생긴 것이다. 가족들은 모두 기뻤다.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보내주신 선물 같았다. 민호는 아내를 꼭 안아줬다. 이번에는 딸이었으면 좋겠어. 예쁜 딸을 낳아서.
할아버지께 보여드리자. 은영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네, 건강한 아이를 낳을게요. 할아버지가 사랑해 주실 만한 착하고 예쁜 아이로. 종수의 사진 앞에서 임신 소식을 알렸다. 아버님, 둘째 손자가 생겼어요. 아니면 손녀일 수도 있고요. 분명 예쁘게 태어날 거예요. 사진 속 종수는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마치 축복해 주는 것 같았다. 가족의 행복을 지켜보는 것 같았다. 그 모습이 너무 평화로웠다. 은영은 둘째 임신 중에도 건강했다. 첫째 때와는 달리 스트레스가 없었다. 가족의 사랑과 지지가 있었고 경제적 걱정도 없었다. 9개월 후 딸이 태어났다. 정말 예쁜 아이였다. 종수를 닮았다는 말을 들었다. 할아버지의 환생 같다고들 했다. 아들은 여동생을 무척 좋아했다. 할아버지가 보내주신 선물이라며 정성껏 돌봐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이 기특했다. 딸의 100일날 종수의 무덤을 찾았다. 할아버지께 증손녀를 소개해드렸다. 아버님, 손녀입니다.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종수의 무덤 앞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다. 4명이 모두 행복한 표정이었다. 할아버지도 함께 있는 것 같았다.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집에서 가족 회의를 했다. 딸의 이름을 정하는 자리였다. 여러 후보가 있었지만 결국 은혜로 정했다. 은영의 은자와 혜택의 해자를 써서 할아버지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뜻으로 모두가 좋아하는 이름이었다. 은영은 딸을 안아보며 다짐했다. 은혜야, 너는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태어났어. 그 사랑을 잊지 말고 착하고 바른 사람으로 자라렴. 민호도 딸에게 약속했다. 아빠가 잘 키워줄게.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너도 사랑받으며 자랄 거야. 그날 밤 은영은 종수의 사진을 바라봤다.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저희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셔서 평생 잊지 않겠어요. 사진 속 종수는 여전히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다. 그래, 모두 행복하게 살아라. 그것이 내가 바라는 거다. 시간은 흘러 아들은 초등학교 3학년이 됐다. 딸은 2살이 되어 걸음마를 떼고 예쁘게 자라고 있었다. 할아버지를 닮아 순한 성격이었다. 어느 날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다. 엄마, 오늘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들이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냐고 물어봐서 정말 좋은 분이셨다고 했어요. 은영은 아들을 안아주며 말했다. 맞아,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 우리를 많이 사랑해 주셨지. 그 사랑을 너희도 기억해야 해. 아들이 물었다. 엄마, 할아버지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세요. 은영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연하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민호도 아들에게 말했다. 할아버지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싶어 하셔.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 열심히 살아야 해. 할아버지가 기뻐하시도록. 가족들은 매년 종수의 기일에 무덤을 찾았다. 그때마다 한 해 동안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다. 아이들이 얼마나 자랐는지, 가족이 얼마나 행복한지. 5년째 되는 해 은영은 무덤 앞에서 말했다. 아버님, 저희 모두 너무 행복해요. 아버님이 남겨주신 사랑 덕분에 정말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처음에는 서로 오해하고 힘들었지만 결국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 그게 아버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민호도 아버지께 보고했다.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 뜻대로 살고 있어요. 검소하지만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아이들도 바르게 자라고 있어요.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착하고 겸손한 아이들로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날 무덤에서 돌아오는 길, 은영은 민호에게 말했다. 오빠, 우리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아버님을 만나서. 민호도 깊이 동감했다. 그래,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어.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집에 도착해서 저녁 식사를 하며 가족들은 또 다른 하루를 마감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 종수의 사랑이 만들어준 행복. 그날 밤 은영은 일기를 썼다. 오늘도 아버님께 감사한 하루였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아버님의 사랑 때문이다. 처음에는 서로 몰랐고 오해했지만 결국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그것이 아버님이 우리에게 준 기적이다. 이 행복을 영원히 간직하며 살겠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 별빛이 종수의 미소 같았다. 가족을 지켜보는 따뜻한 시선. 영원히 함께하는 사랑. 은영은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봤다. 아버님,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내일도 행복하게 살겠어요. 아버님이 원하시는 대로.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나는 것 같았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그래, 모두 행복하게 살아라. 그것이 나의 마지막 소원이다. 가족의 사랑은 이렇게 이어져 나갔다. 세대를 넘어서, 오해와 갈등을 뛰어넘어서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가 된 가족. 종수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었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 진정한 가족이 되는 법. 그것이야말로 진짜 보물이었다.